하늘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사서와 232호의 우편물.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기억, 언제인가요?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손편지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 다들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사서와 232호의 우편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역사 속 위대하다 불리는 인물들의 편지를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구의 편지를 읽어보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지 봉투를 열어볼 DJ 이강솔입니다. 오늘은 어떤 편지가 사서와 232호에 도착했을까요? 오늘 도착한 편지의 발신인을 소개하기 앞서 여러분께 시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어떤 내용의 시인지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월화노인께 호소하여 내세에는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 천리 밖에서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서 나의 이 슬픈 마음을 그대도 알게 했으면. 네, 이렇게 짧은 시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우선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누군가, 그대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듯하죠. 그리고 아마 두 사람은 부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행에 등장하는 월화노인은 붉은 실로 두 사람을 묶어 부부의 연을 맺게 하는 신입니다. 월화노인이 붉은 실로 묶어준 두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헤어질 수 없게 된다고 하죠. 사랑하는 그대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큰 나머지 월화노인께 호소하여 그대를 잃은 나의 슬픔을 그대도 알 수 있도록 다음 생에는 서로 바꿔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 없었던 슬픔의 크기가 느껴지네요. 이쯤에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이자 오늘 편지의 발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서화가이자 문인이자 금서각자였던 당시 최고로 평가받던 글씨에는 물론 그림, 산문, 학문에까지 모두 능했던 오늘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70평생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붓 천자루를 다 닳게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를 보신 적 있나요? 기존의 전통적인 글씨체에서 벗어나 대담한 구조와 역동적인 글자 배치로 교모한 안정감을 주는 추사체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희의 타고난 천재성만으로 추사체가 탄생했을까요?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붓 천자루를 닳게 한 끝에야 지금 우리가 보는 추사체가 완성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희는 스스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가로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천무적 학자 김정희. 그는 200년 전 조선에서 어떤 인생길을 걸었을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1786년 6월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희는 어릴 적부터 글씨 쓰는 솜씨가 뛰어나 주변을 놀라게 하곤 했다는데요. 그는 10대 시절 할아버지와 양아버지, 첫 부인인 한산이 씨와 친어머니, 스승인 박재하까지 모두 떠나보내며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23살이 된 김정희는 예한이 씨와 재혼을 하였고 1821년 34살에 대과에 급제하여 출세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추사의 증조할아버지인 김한 씨는 영조의 사비였고 좋은 가문과 훌륭한 능력을 두루 갖췄던 김정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도 정치가 심했던 시기, 안동 김씨의 세력 견제로 인해 김정희 가문은 모함을 받게 되고 김정희는 심한 고문에 이어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천리길은 굉장히 험했고 김정희가 받은 형벌은 가시나무로 주위를 둘러 집 밖으로 출입을 제한한 위리안치라는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제든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기에
그가 느껴야 했을 공포와 외로움,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둘러싸인 외로움 속에서의 고통을 그는 가족과 벗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달랬습니다. 세상에 화가 날 때도 외로울 때도 어쩌다 한 번씩 받게 되는 반가운 소식과 편지에 붓을 들었던 추사는 그렇게 자기 자신과 대면했고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자신만의 글씨인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1848년 10월) 9년 만에 유배지에서 풀려난 추사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잠깐 벗어나 두준산의 대흥사로 향합니다. 대흥사에서 그는 9년 전 자신이 떼라고 했던 원교가 쓴 현판을 되돌려달라는 청을 합니다. 9년 전 자신이 써준 현판을 대신 걸라고 했었던 일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원교의 글씨가 얼마나 잘 쓴 글씨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배를 통해 추사 김정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한 변화는 글씨에서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1840년 대흥사에서 써준 무량수각 현판은 기름지고 굵은 것이 특징이라면 유배 이후 1846년의 화엄사 무량수각 현판은 훨씬 간결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풍의 기름기가 줄줄 흐르던 글씨체에는 불필요한 기름기가 빠진 담백한 글씨로 점점 진화했죠. 추사 김정희에게 제주도 유배 기간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동시에 그를 성장하게 만들어주기도 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 후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던 김정희는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추사 김정희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때는 단원 제주도 유배시계인데요. 그 고통 속에서 추사체도 탄생하였고 지금까지도 격찬을 받는 세안도 역시 제주도 유배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김정희에게 찾아온 크나큰 시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부인 예안이 씨의 죽음이었죠. 김정희는 제주도에서도 부인 예안이 씨나 며느리 등과 40통에 달하는 한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집안의 대소사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정희는 부인 예안이 씨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고 예안이 씨는 그의 편지를 받고 그가 좋아하던 북어, 인절미 등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예안이 씨가 고통의 제주도 유배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것이지요. 그러나 예안이 씨는 그 당시 조선에 돌던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추사의 가족이 살던 서울과 제주도는 아주 멀었기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하고 김정희가 아내의 병을 걱정하는 편지를 2편이나 보냈다는 건데요. 그 편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편지는 책 천리 밖에서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서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득이 돌아가는 편에 보낸 편지는 어느 때 들어갔사옵니까? 그 후로는 배편의 왕래가 막혀 소식을 오래 못 들으니 어느덧 동지가 가까운데 병화는 어떠하시옵니까? 그 증세가 돌연 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동안의 병의 차도와 동정이 어떠하시옵니까? 벌써 3달이 넘었으니 원기와 범절이 오죽 쇠하여 계시리이까. 이리 멀리서 걱정마 염려만 할 뿐 어떻다 말할 길이 없사오며 먹고 자는 모든 일은 어떠합니까? 그동안은 무슨 약을 드시며 아주 자리에 누워 계시옵니까? 간절한 심사를 갈수록 진정치 못하겠사옵니다. 동생은 요새 어떠하며 추운 겨울철을 당하여 묵은 병이 예전처럼 자주 발작할 듯하니 종종 염려하고 걱정하오며 아이들은 또 별거 없사옵니까? 당신 병환으로 밤낮 없이 걱정하오며 소식을 자주 듣지 못하니 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타한 듯하여 못 견디겠사옵니다. 편지가 하도 없기에 제주 음성에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대강 두어자 안부만 이리 붙여오니 병이 쾌히 나았다는 소식을 이리 날마다 기다리옵니다. 그 사이에 배편으로 응당 무엇이나 붙였을 듯하나 병환 중에 심리하여 계실 일이 이리 걱정되오며 서울에서는 어찌 드시는지 겨울철을 당하여 오죽하시랴 잊을 길이 없사옵니다. 팔의 통증이 한결같이 심하여 겨우 이리 그리옵니다. 생신이 가까워오니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실 일 아득히 생각뿐이옵니다. 이민년 11월 14일 편지 올립니다.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불빛 하나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며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거리를 거닐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삶에 가득 여러 송이 희망을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이민년인 1884년 11월 13일 아내 예안이 씨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편지의 발신일은 11월 14일이죠. 추사 김정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내의 병환을 걱정하며 곧 다가올 생일을 잘 보내기를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내의 병환을 걱정하는 질문을 쏟아놓은 다음 간절한 심사를 갈수록 진정치 못하겠사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에서 추사의 절박하고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천리길 떨어진 곳에서 병을 앓고 있는데 자신은 가시나무에 둘러싸여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이니 얼마나 애가 타고 괴로웠을까요? 한 달 뒤에야 아내의 부음을 듣게 된 김정희는 예안이 씨의 소문을 써 집으로 보냅니다. 아, 나는 형구가 앞에 있거나 유배지로 갈 때 큰 바다가 뒤를 따를 적에도 일찍이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얼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려 해도 그럴 수가 없으니 이 어인 까닭인지요. 그 험한 유배길을 떠나면서도 흔들린 적 없던 마음이 부인의 죽음으로 크게 동요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또다시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구원이나 마찬가지였던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은 사람이 다 죽어갈 망정 유독 당신만은 죽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 푸른 바다, 저 높은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자신만의 글씨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지만 소중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사 김정희가 그의 부인 예안이 씨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서귀포에 있는 제주 추사관에 들러 추사 김정희의 흔적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서원 232호의 우편물은 다음 주에 또 다른 편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지금까지 제작의 김소영, 기술의 이채, 기술의 최하연, 진행의 이강솔이었습니다. 보낼게요. 사랑